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긴 설 연휴도 벌써 끝나고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여유 있게 출근길에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있고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소형 항공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해서 큰 참사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요. 비행기가 반소된 큰 사고였고요. 이따른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조금 저렴하게 자주 이용하거나 가족과 단체 여행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들 개선해야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또 한 번 준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정부와 항공사가 잘 대응해 주길 지켜봐야겠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그쵸? 미진님 너무 아쉽죠? 쉬는 날 너무 빨리 가고. 맞아요. 정신님 또 눈이 옵니다. 예, 미끄러울 것 같아요. 이면 도로는 좀 쌓일 수도 있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출근길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에 대해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이 불황 속의 외식업 생존 전략, 또 요즘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여러분, 한강에 모두 몇 개의 다리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네, 올해 33번째 다리가 개통을 했죠. 33개나 있군요.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덕 토평대교인데요. 주탑 두 곳에 연결된 케이블로 다리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사장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 이제 나갑니다. 한강에 놓인 첫 번째 한강 다리는 무엇일까요? 네, 한강에 놓인 첫 번째 한강 다리. 1917년에 사람도 가축도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개통이 됐는데요. 어려울 수 있겠죠.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올림픽대교, 2번 한강대교.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긴 설 연휴 끝에 이제 또 시작할 게 있죠? 네, 다이어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자, 그래서 잘못 알려진 내용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은 엄청나게 많고 아는 게 많게 느끼지만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연휴에 체중이 좀 불어난 것 같아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라서 뭐 이렇게 딱 정답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한번 그 비교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특히 이제 이거는 방송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음식점에 이런 문구 붙어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다? 0칼로리다. 예. 이거를 근데 심각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 에이 설마 있을까요? 저도 정말 믿고 싶은데요. 그래서 찾아봤죠. 근데 에이, 현실은 굉장히 이거는, 네. 냉정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음식에 들어있는 칼로리, 즉 열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일부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에서 음식에 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케이크 같은 간식을 죄책감과 연관시켜서 생각한 참가자들은 체중 감량 성공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번에 먹은 분량만큼 다음 끼니에 덜 먹지 뭐 이런 취지라면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맛있게 먹으면 열량이 사라진다 이런 말은 사실과는 정말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럼요. 일단 첫 번째는 가볍게 시작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아서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속설은 어떻습니까? 좀 먼저 아침 식사 결식률을 살펴봤는데요. 안 먹는 비율. 예.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13년에는 23.9%였는데 10년 사이에 이 결식률이 10%포인트 높아진 거죠. 연령대별로는 19세부터 29세까지가 59.2%. 와. 굉장히 높죠. 예. 제일 높았고요. 예. 30세부터 49세까지가 41.9%. 그리고 12세부터 18세까지가 37.7%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이게 밥을 좀 이렇게 걸러서 먹으라는 요즘 그 다이어트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 때문에 좀 이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학교 가느라고 아침 못 먹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뭐 아침 살 뺀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드시는데 이 아침을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지나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독일 연구진이 서로 다른 9개의 체계적 고찰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연구를 내놨는데요. 네. 주당 사흘 이상, 그러니까 3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면 주당 이틀 이하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에 비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위험이 11%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진은 관찰 연구의 증거는 실제 환경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체중 증가와 과체중 및 비만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는데요. 2018년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그룹에서 체중이 증가한 비중이 대조군보다 1.9배 더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여성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1.4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를 가리지 않고 아침 식사를 거르면 체중이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가 이겁니다. 밤에 먹으면 살로 간다. 이건데요.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그렇다 아니다 막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2022년에 내놓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16명의 환자를 연구했는데요. 식사 시간대에 따른 칼로리 섭취와 소모, 지방 조직의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섭취량과 유형이 동일한 식단을 다른 시간대만 달리해서 제공을 한 건데요. 첫 번째 기간에는 오전 8시 정오, 오후 5시 반에 식사를 제공을 했고요. 두 번째 기간에는 정오, 오후 5시 반, 오후 8시 반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씩 늦춘 거죠. 그러네요. 그 결과 저녁을 늦게 먹는 식사 일정은 배고픔과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그렐린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포만감을 나타내는 호르몬인 렙틴 수치는 이른 식사 조건에 비해서 늦은 식사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감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늦게 식사했을 때 칼로리 소모 속도가 더 느렸고 지방 조직에서 지방 생성 증가와 지방 분해 감소를 촉진하는 유전자 발현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밤에 먹고 자면 살이 찌는 과학적 이유가 밝혀진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고유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 실험 조건과는 다르니까 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면 위장이 줄어든다는 말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안 먹다 보면 위장이 작아지더라. 네. 이거 사실인가요? 네, 저도 뭐 다이어트를 해서 적게 먹는 버릇을 들였더니 많이 못 먹겠더라.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위장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세계 최고 병원에 항상 꼽히는 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는 체중을 줄였다고 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의 위장에는 수용적 이완이라는 반사작용이 있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 이 근육이 이완되고 확장돼서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위장은 식사 후에 식사 전보다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체중을 감량한 뒤에 위장이 늘어나는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변화, 즉 이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과 렙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배고픔이나 배부름을 느끼는 정도로 조절할 수는 있지만 위장의 크기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닐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연구가 혼재돼 있는데요. 도움이 된다는 의견,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그래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예. 소규모 연구에서는 식전에 500ml 정도의 물을 마시면 칼로리 섭취가 22% 정도 줄어든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을 마신 만큼 배가 부르고 그만큼 음식 섭취가 줄어든 거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뭐 그 밖에도 찬물을 마시면 섭취한 물이 체온 수준으로 데워지는데 우리 몸의 열량을 사용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제시되고도 있고요. 또 최근 연구에서는 이 마신 물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을 태우려면 물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역시 물을 더 마시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인간 대상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하고요. 없다. 예. 예, 하버드 의대 로버트 시멀링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목마르지 않은데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물을 조금 더 마시는 데는 단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추천하지만 이 방법은 타당하지 않은 이론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겁니다.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음식이 있다.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음식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과연 뭐 그렇게 하죠. 예, 네. 예.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 맛있게 먹었는데 살 빠지는 식품 5가지. 와, 클릭하고 싶어요. 네. 먹을수록 살 빠지는 식품 있을까? 8대 마이너스 푸드 다이어트 비결. 세상에. 배불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마이너스 칼로리 푸드 5. 뭐 이런 너무 궁금해. 기사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들을 보면 샐러리, 자몽, 오렌지, 레몬, 라임, 사과, 상추,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칼로리가 낮은 과일과 채소를 꼽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을수록 살 빠지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 기사 대부분은 이런 음식들이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서 우리 몸이 소화에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적은 열량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열량이 낮아서 이 마이너스 푸드 1순위로 꼽히는 샐러리도 소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극히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예.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의대 연구진은 도마뱀한테 샐러리를 먹여서 배설물을 통해서 손실된 에너지를 확인했는데요. 샐러리를 먹은 뒤에
몸속 에너지가 24%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푸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렇지만 뭐 더 많은 열량을 가진 음식 대신에 이런 저칼로리 식품 섭취로 대체를 한다면 확실히 뭐 열량을 덜 섭취할 수는 있겠죠. 네. 같은 양을 먹고 살이 덜 찔 수는 있지만 예.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가 있네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네. 그 다이어트를 하면 이거 굉장히 안 좋다. 건강을 해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네, 연구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과체중인 노인이 저체중인 노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다. 저 그러니까 본 우리가- 것 같아요. 예. 예, 흔히 생각했을 때는 비만 과체중이 건강에 적이니까 노인분들도 비만 과체중 하시면 더 안 건강에 좋다. 안 좋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연구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에서 나온 결과라서 의학계에서는 이 일반 성인의 비만 기준을 노인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노인일수록 체중이 아닌 체성분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더라도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오히려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근감소성 비만 또는 뭐 복부 비만이 많은데요. 네. 따라서 노인성 비만의 진단에는 허리둘레 측정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 비만인 노인들은 다양한 대사성,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 체중 감소를 통해서 이걸 예방하고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체중 감소 시에 득실을 고려해서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 노인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운동요법이 근육량과 뼈를 유지시키고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에겐 나이와 동반 질환, 신체적 기능을 고려해서 개개인의 그 특성별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는 저강도로 시작해서 네.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 뭐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있고요.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특히 뭐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무릎 통증 이렇게 달고 사시는 어르신들은 꼭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긴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특수를 누린 곳들도 있었겠지만요. 많은 소상공인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뜩이나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외식업체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폐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한 외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주요 상권에서도 공실 점포가 진짜 많이 보이는데 지금도 폐업이 많이 늘고 있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창업시장 한 550만 자영업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코로나 이전 같으면 1년에 신규 창업자가 한 100만 명이고요. 폐업자는 한 70에서 80만 명. 이게 이제 정상적인 네. 이런 데이터인데 아마 최근에 그 발표된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폐업자가 98만 6천 명. 그러니까 와. 연간 폐업자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외식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체가 한 80만 개가 넘는데요. 최근에 폐업자를 보니까 한 20%가 넘는 한 17만 6천 곳이 폐업했다. 특히 지역별로 본다면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제주가 전체 외식업체 한 20% 정도가 폐업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문제는 이 자영업시장이 폐업, 공실 많아지는 건 있는데
좀 답답하고 머리 아픈 게 그럼 폐업을 하면 폐업한 이후에 뭐 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폐업 이후에 재취업으로 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폐업 이후에 어차피 재창업으로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또 대부분 생계형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폐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요즘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걸 진짜 생존을 걱정하는 네. 이런 자영업자가 좀 많이 늘고 있는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야, 폐업자가 그냥 숫자만 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예. 뭔가 시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창업 움직임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창업 움직임은 이제 설날 연휴가 끝났잖아요. 항상 1년 사이클로 보면 설날이 끝나면서부터 3월, 4월, 5월까지가 창업이 가장 활발합니다. 아마 지난 12월 동향을 보더라도 요즘 창업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보다 창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잠재적 창업 예정자들의 볼륨은 갈수록 좀 커지고 있다. 폐업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들의 예. 움직임을 가장 포착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전 시장에 가면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장 보면 요즘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들 열심히 좋은 말로 하면 시장 조사만 열심히 하는 거고요. 박람회에 참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이런 얘기 들으면 3일 동안 박람회를 해도 하나 계약하기 요즘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잠재적 창업자가 늘어나는 반면 섣불리 쉽게 액션을 취하는 이런 수요는 많지 않다. 하지만 아마 이제 2월부터 그래도 아마 실질적으로 실창업 수요자들 이런 분들은 아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외식업으로 예, 좀 예. 좁혀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 요즘 고물가잖아요. 예. 그래서 외식을 많이 줄이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이거죠. 되는 곳에 가면 엄청나게 줄 서 있고 대기가 맞습니다. 엄청 길고 그죠? 예. 근데 그런 집들은 하루 이틀 장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나요? 요즘 예. 소위 말해서 맛집 이렇게 알려진 그리고 온갖 SNS나 이런 데 알려진 그리고 특히나 요즘 뭐 공중파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나 이런 유튜브 채널까지도 맛집 컨텐츠는 널려 있으니까요. 그거 잘 돼요. 그렇죠. 그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콘텐츠가. 좀 예. 알려지면 또 일본처럼 막 줄 서는 가게들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점은 오픈하자마자 줄 서는 가게 이런 가게는 별로 없고요. 그래도 적어도 맛으로 검증된 그 지역에 가야지 맛볼 수 있는 오래된 맛집들 이런 집들은 아마 경기 불황 내에서도 불황 상황에도 여전히 그래도 잘 유지하는 매장들도 많고요. 하지만 줄 서는 집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또 줄 서는 만큼 매출도 커지지만 최근에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가 올랐고 또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각종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 내 손에 떨어지는 순이익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조차도. 예. 예. 그리고 이거 궁금했어요. 특이하게 염소고기집이 예. 염소고기 판매하는 데가 많이 생겼다가 벌써 또 폐업하는 곳들이 눈에 띈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무슨 이게 일이에요? 예. 염소고기가 이게 정부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발효가 됐죠. 그래서 아마 202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단속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보신탕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집이 대부분 염소탕으로 염소고기집으로 간판을 바꿨고요. 실제 최근에 염소고기가 개수로 한 2,000개 정도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성남 모란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보신탕 많이 팔았던 이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염소고기 골목으로 아예 바뀌기도 했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선능역 같은 경우도 오피스 상권 1층에 염소고기집이 생겼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염소고기가 사실은 뉴스성은 있지만 이게 대중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가서 우리 염소고기 맞아요. 먹을까 한 번도 이럴 못 수 있는 건 먹어봤어요. 쉽지 예. 않고 물론 몸에는 좋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보여지는 만큼 뉴스 가치만큼 바로 소비자들이 줄 서는 이런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염소고기 특성상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리를 팔아야 되는데
요즘 뭐 오피스 상권도 회식 문화 자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식사 한 그릇 가지고 영업 염소고기로 염소탕으로 이 먹고 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갑자기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현재 좀 그 성업을 이루는 것들 잘 되는 것들. 예. 그 눈에 띄는 풍경들 어떤 게 좀 보이시던가요? 요즘 창업 시장 뭐 늘 불황인 뭐 호황 불황이 늘 존재합니다만 뭐 호황기라고 다 대박이지 않고요. 불황기라고 다 문 닫지는 않습니다. 이 불황일수록 불황형 아이템들은 또 오히려 장사 잘 된다 이런 경우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밖에 나가서 한 끼 식사는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대표 메뉴 중에 하나가 국밥 같은 경우거든요. 최근에 국밥집이 한 전국적으로 3만 6천 개, 네. 한 3년 전 데이터에 비해서 한 4천 개 이상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정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국밥 브랜드만 하더라도 182개나 되거든요. 뭐 브랜드만. 그렇죠. 예. 뭐 쇠고기 국밥, 돼지 국밥, 콩나물 국밥, 우거지 국밥, 뭐 따로 국밥, 뭐 순대국밥 할 것 없이 이런 국밥 메뉴 또 덩달아서 탕집, 뭐 곰탕집, 설렁탕집, 해장국집 같은 이런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맛으로 검증된 이런 집들, 이런 집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비외식업 쪽에서 본다 그러면 요즘 많이 생겨나는 게 인테리어를 적게 하면서 빠르게 오픈할 수 있는 게 요즘 이런 그 신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 뽑기방. 사실은 불황일수록 오락형 아이템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판기만 딱딱딱 놓으면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빠르게 재오픈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는 뭐 이런 별거 할게 불황형 없으니까. 아이템. 예. 이런 아이템이 요즘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국밥이나 탕류 이런 게 이제 불황형 아이템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아이템들은 예전에도 그 불황형 아이템이었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시대를 상관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불황의 대명사 그러면 우리는 1997년 말 IMF였잖아요. 이미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고요. 불황을 창업시장 관점으로 보면 불황일수록 옛날을 동경하는 즉 복고형 아이템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도 IMF 시절에 떴던 소위 드럼통 숯불구이 뭐 냉삼집 예. 이런 옛날 어떻게 보면 고기 포차라든지 요즘 뭐 해물 포차, 닭발 포차 이런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저녁 시간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맛으로 검증된 요즘 뭐 오히려 80년대부터 인기 있었던 춘천, 홍천의 닭갈비집이라든지 이런 복고형 아이템들이 상권에서 다시 간판을 이렇게 새롭게 달면서 요즘 많이 새롭게 오픈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불황일수록 좀 뉴스거리가 있는 최근에 닭 요리 중에서도 어디에 갔더니 꾀꼬리살 전문점 이런 거 있다고. 꾀꼬리살이 닭 목살구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표현을 좀 재밌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은 또 소비자들의 이렇게 상당히 선택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우리나라가 그럼 언제가 잘 됐지? 맞습니다. 아니 계속 사실 솔직히 그래요. 제가 예. 성인 된 이후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자라가지고 계속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뭐 잘 될 때 아이템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아이템 브랜드들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맞습니다. 요즘 한때 뭐 일본 아이템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그 분위기는 완전하게 없어졌고요. 그럼요. 요즘 새로 생기는 아이템이 뭐가 있지? 그러면 요즘 뭐 일본 자영업은 상당히 호황이거든요. 요즘 보면 일본에서 줄 서는 아이템들이 요즘 한국에서 다시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고야 상권, 나고야 사카야역 이런 데 가보면 나고야의 명물 음식 중에 하나가 닭 날개 튀김이거든요. 테바사키 주점이죠. 이게 요즘 한국에도 닭날개 주점 브랜드 그러니까 닭날개 하나에 900원 이렇게 간판 크게 써붙이고
물론 900원짜리 한 10개씩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닭날개 주점 이런 아이템이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 닭 꼬치구이 주점 브랜드 뭐 토리키조쿠 같은 이런 일본에서 줄 서는 일본에는 가면 모든 메뉴가 370엔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00원이 되지 않는 술값도 3,500원 안주도 3,500원 이런 브랜드가 최근에 홍대나 연남동 이런 데 생겼거든요. 한국에는 모든 메뉴가 4,900원에 팔더라고요. 이런 일본식 스타일의 이런 식사 뭐 우리가 전통적인 우동, 라멘, 덮밥, 오코노미야키 이런 거 빼고도 주점 쪽에서 일본 테마가 상당히 강하고요. 특히 주점 플러스 하이볼이라고 해야 되겠죠. 90년대부터 요즘 한국인들이 하이볼을 이렇게 좋아하나 할 정도로 네. 하이볼 전성시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황때 배달업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아니라면서요. 이거는. 요즘 배달업은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 관점에서는 한번 창업에 실패하고 재창업자들이 재기를 위한 아이템으로 한때 배달을 많이 했었고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모든 음식점들이 다 배달 앱을 통해서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만 네네. 이 배달 최근에 배달의 대표적인 그 뭐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이런 아이템들인데 치킨점 하시는 분들 보니까 보통 웬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 점당 매출액이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치킨이요? 4천만 원이면 예. 정말 많은 거고요. 네. 90년대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은 떨어져. 그럼 1,000만 원은 떨어졌었는 게 맞는데요. 요즘 4천 매출을 올려도 원가가 40%고요. 인건비가 한 30%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 배달 앱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판매가 대비 10%까지 최근에는 그거를 깎아주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거기에다 인건비 25, 30%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특히 배달 같은 경우 라이더 비용이 또 15%, 20%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뭐가 남지? 매출이 4천원 올려도 순이익은 10%가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폐업 음식점 중에서 배달을 100%로 먹고 사는 음식점들이 가장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야 음식점 사장님들은 야 배달하면 안 된다. 차라리 포장 판매를 하자.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 추정 60분을 예. 봤는데 거기에 이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 정말 순이익이 0이다 이러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걸 보면서 에이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해? 예. 이랬어요. 그럼 예. 이 말이 맞는 거네요. 맞는 거죠. 근데 아니 안 남는 걸 왜 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 순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아 이거 진짜였군요. 예. 아 심각하네요 진짜. 그 아이템도 아이템인데 그러면은 그 오늘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고정 비용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줄이는 생존 전략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업자들은 매출보다 그래서 얼마 남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순이익이 중요한데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말씀 중요해요. 듣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예. 비용이 많아졌고 고정비용, 변동비용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맛으로 검증되거나 사업성으로 검증된 집은 비싼 월세 내는 1층보다는 아예 2층이나 지하로 옮겨버리자. 2층 지하에 월세를 줄이면서 순이익을 높이는 이렇게 하는 매장도 있고요. 하지만 신규 창업자는 위험합니다. 2층으로 지하로 가는 게. 신규는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아예 휴일 관리를 잘하자. 아예 7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5일째를 하면서 5일째로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고 이러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들어도 떨어지는 건 오히려 똑같거나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5일째 하는 음식점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혹시 정부의 정책 중에 예.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부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늘 들어가면 희망 리턴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개선 프로그램들,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들, 또 경영이 어려운 분들은 폐업 지원 프로그램들 이게 전국에
10개 권역에서 기존 자영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포탈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이런 거 좀 희망 검색하셔서 리턴. 예. 제가 직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그 예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홍대에 가도 사람이 많았고 예. 제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한 15년, 16년 그렇죠, 전인데 그렇죠. 예. 그때는 홍대에도 사람 많았고 홍대에서 놀다가 예를 들어 예. 뭐 강남에 갔다. 그러면 맞습니다. 강남에도 사람이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요즘은 요즘은 진짜 홍대 가서 많았는데 강남 가면 사람이 없고. 예, 약간 맞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위축됐다 이런 거 제가 현저하게 느낄 수 있고요. 사실 요즘 좀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보면 네. 전국의 리단길, 로스길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리단 로스. 전국의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감성 골목 상권 만들기 이게 아마 신세대를 모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되게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사실은 이태원이나 이런 경리단길이 어려워지면서 홍대 최근에 뭐 서울의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많습니다만 이런 뭐 송파의 송리단길, 용산구의 용리단길, 전국의 이런 리단길, 감성 골목들에 가면 오히려 또 기본 수요는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많은 곳은 오히려 없을 수 있고 소비자들도 늘 새로운 곳을, 새로운 골목, 새로운 상권을 찾는 이런 신세대들이 SNS 검색하면서 좀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창업을 준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래된 가게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잘 맞습니다. 되는 가게가 되고 싶은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이 몰렸다 없어지고 예. 막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예, 입지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입지도 중요하고요. 예. 저는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누가 갖느냐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12,000개 핵심 가치는 본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좀 힘들더라도 일본의 도제식 창업이 있듯이 우리나라 전수 창업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한 달이 아니면 2달, 3달, 1년이라도 그 사업의 핵심 가치를 직접 좀 몸소 직접 배워서 배워라. 창업하는. 그래서 내가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얄팍한 브랜드나 이런 거 잘못 선택하면 요즘 브랜드의 수명 곡선이 1년을 넘기지 못하는 브랜드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빠르게 창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디게 느리게 좀 슬로우 창업 이런 게 저는 요즘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맛있으면 온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실력을 키워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창업을 준비하려고 할 때 이제 프랜차이즈부터 검색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마지막으로 이거 좀 궁금해요. 그래도 요즘 이 아이템 괜찮다 예. 하는 거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요즘 뭐 불황기일수록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 요즘은 월세 싼 가게 그리고 인테리어를 많이 안 하는 컨셉. 그래서 요즘 불황일수록 오히려 창업 시장에서는 사실은 초보자들이 오픈하자마자 10년 된 가게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시점에 맞춰서 내가 종잣돈이 1억 원이면 한 5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한번 직접 1단계 창업을 기획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아이템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상권 골목이 어디인가 이런 쪽에 이런 상권 여행을 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불황 속 외식업 현장 분위기 그리고 아이템과 생존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골목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한강대교였습니다. 1730님, 8036님 정답 다 보내주셨고요. 2190님 70년대 포항 촌놈이 서울 올라가서 한강대교 구경 많이 다니셨다고.
그리고 9083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따뜻한 말 감사합니다.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정차한 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전화해서